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 그리고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이터입니다. 오늘은 제 실질적인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우주적 원리,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안 노력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들도 잘 안 이루어지고요. 그런 답답함과 우울함에 빠져 있다가 관점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금껏 내 삶에서 이루어진 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사람이 우울해질 때면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라고 고민에 빠지지만은,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막상 일이 잘 풀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역사를 다 뒤져보면서 자잘한 거 말고 굵직하게 성취를 이룬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굵직한 성취들에는 한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 실제 이야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사건의 맥락과,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자 했는지, 저는 어떤 마음 상태에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 후반에 그 원리들을 다 정리해서 게다가 팁까지 한 번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건 바로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 제가 요즘의 입시 제도는 모르니까 과거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처음 준비한 거는 1학기 수시였습니다. 1학기에 수시에 합격하면은 정말 좋아요. 1학기에 대학을 결정 지어버리니까 남은 시간이 거의 놀면서 지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1학기에 합격한 친구들은 정말 거의 놀았습니다. 학교가 그냥 즐기는 곳이었어요. 저도 선배들의 사례를 보면서 그런 엄청난 꿈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1학기 수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에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했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던 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다시 돌아가도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싶은 시절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시절 중 하나가 고3입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렇게 수능을 보기 며칠 전에 왔습니다. 당시 저는 고3 때만 학교에 살고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딱 1년만.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에 있다가 주말이면 집에 갔다가 다시 평일에 학교 오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며칠 안 남아서 그런 걸까요? 학교에서 1주였나 2주 정도 먼저 다 내보낸 겁니다. 학생들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에 돌아가서 컨디션 관리를 해라,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오히려 컨디션 조절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수능 보기 하루 전에 갑자기 어떤 애니메이션이 보고 싶은가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틀어놓고 수능 하루 전이기도 하니 부모님께 피자를 먹고 싶다라고 해서 피자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좀 많이 먹었나봐요. 당일날 아침 저는 완전히 체해서 바로 화장실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속을 다 개어내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 시험장에 친구 아버지의 차를 얻어 타서 갔는데, 저는 차를 타면은 멀미하는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기하게도 대중교통을 타면은 그 멀미 증세가 없어요. 하지만 승용차, 큰 차가 아니라 승용차를 타면은 그 증세가 심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친구 아버지의 차는 승용차였습니다. 오죽하면은 가다가 도중에 저 먼저 내려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속이 좋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싸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거의 남겨서 왔습니다. 모든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채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선택한 답들을 쭉 적어와서 임의로 점수를 매겨보는 거죠. 첫 시험인 언어 영역 점수를 매기는 순간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점수를 잘못 적어왔나? 한 칸씩 밀었었나? 그 정도로 처음부터 온통 틀리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영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봤던 시험보다 몇십 점이 점수가 확 낮아졌어요. 그 순간의 느낌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고생들이 이 한 번의 평가로 결정된다는 게 정말 원망스러웠고요. 그런데 이 현실을 부정한들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은 바뀌지가 않는데. 우울했고 분노했지만은 어쨌든 그 감정들을 잘 추스르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널브러져 있던 교과서, 문제집, 노트들을 모두 모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재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이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자유예요. 모든 시험이 끝났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론 아직 결과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자유의 상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뭘 했느냐? 바로 이어질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일반적으로 수능을 볼 때는 수능을 먼저 보고 2학기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이 내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수를 하는 사람은 그 기말고사 시험조차 다음 해 성적에 내신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했던 거죠.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오죽하면 선생님조차 저를 보면서 얘가 지금 분노했구나, 화가 났구나 라는 걸 인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며칠 지나다가 우연히 정보 하나를 얻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 정말 특이하게도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접수를 받는 2학기 수시 전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수시 1학기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그 학교였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였죠. 하지만 지금 수능 성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학교였습니다. 전형을 잘 살펴보니까 이건 기회다 싶었던 게 수능 점수는 최소 등급만 맞으면 됐고 다른 조건들을 좀 만족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시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제 담임 선생님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가 거기에 합격할 거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학교들을 추천해 주면서 이 학교에 지원하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추천해 주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제 마음에 따라 지원했습니다. 어차피 떨어져도 상관없는 게 저는 이미 재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렇게 서류를 지원했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1학기 수시 전형 때와는 정말 느낌이 달랐던 게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한 번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 게다가 재수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면서도 시험을 마치고 나서도 그냥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죠. 그리고 로그인을 하는 순간 이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합격인 거죠. 안방에 계시던 어머니께 찾아갔습니다. 저 합격했는데요. 당시 어머니께서는 정말 기뻐하셨는데 저는 의외로 좀 되게 담담하더라고요. 응? 합격했네? 잘 됐네. 마치 제가 당연히 합격할 걸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의외로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제가 왜 이렇게 담담한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합격했으니까 뭐 잘 된 거죠.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사례와 만나게 됩니다. 어느덧 4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졸업을 앞두고 나서도 제가 뭘 해야 할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무에 지원할지 전혀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에 있었던 거죠. 정말 가고 싶었던데도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한 군데 관심이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도 했었고요. 그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저는 개발자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고 IT 관련된 분야의 전공도 아니지만은 당시 네이버에서 비즈니스 쪽으로 사람을 뽑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내렸어요. 왜? 저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파워블로거였거든요. 게다가 하루 종일 아침에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온통 네이버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온라인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네이버가 이 구글에 맞서서 엄청난 잠재력을 꼽힐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했었고요. 충분히 네이버라면은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네이버 말고는 이런 관심이 드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온갖 기업들에서 취업 설명회를 왔는데 어차피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안 갔습니다. 다른 곳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주 기계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쓰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했죠. 놀랍게도 네이버 서류 전형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면접까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고민들 아니면 나의 어떤 포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떨어졌습니다. 기회가 날아간 거죠. 대부분의 취업 시즌을 보면은 대기업의 취업 전형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의 전형이 뒤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앞서 대기업 전형들을 거의 다 이제 날려버렸기 때문에
당장 이 네이버 하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네이버에서 서류에서 바로 떨어지니 이제 저는 멘붕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런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지원하고 그때 가서 취업 설명이라든가 온갖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녔지만은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면접을 보러 가서도 평소 아는 것을 물어봤는데도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저는 멘붕의 상태에서 취업에 도전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한 군데 여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던 곳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취업 실패를 겪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은 어디 붙었다 심지어 몇 군데 동시에 여러 군데 붙어서 어디 갈지 고민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확히 졸업 후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업은 하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 취업조차 안 된 거예요. 정말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힘들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잘 거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졸업 후 취업은 당연할 거라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애초에 당연한 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사람이 성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실패라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게다가 첫 직장이 제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날, 죽을 때 20대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20대 취업시장에서 잘 나가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 라고 고민을 할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전 오히려 이 취업 실패로 생긴 시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즐기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몇 개월 후에 다시 시작할 그 공채, 준비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그건 그대로 준비하되 어쨌든 강제로 이렇게 생긴 저의 마지막 대학 생활을 더 즐겁고 알차게 보내는데도 같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기가 제 대학 생활 중에 가장 화려하고 다채로웠던 그리고 보람찼던 시즌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흘러서 다음 공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1차 면접이 있고 2차 면접이 있었는데 두 면접 모두 정말 웃으면서 봤어요. 면접 보는 시간도 되게 즐거웠고 벌써 끝났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쉽게 흘러갔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도 아이고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덤덤하면서도 은은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죽하면은 그 면접을 보고 나서 부모님에게 이런 전화를 드렸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강 다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면접 잘 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면접을 잘 보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 누군가한테 면접 잘 봤어요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성격인데도 그냥 그때는 잘 봤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전 공채 시즌에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곳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후에 실제로 취업한 곳은 그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곳보다 연봉도, 근무 조건도, 근무지도, 아니면 업계 내에서의 어떤 순위, 매출액, 아니면 비중 모든 면에서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전 시즌에서 덜컥 합격해버렸다면 참 아쉬웠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은 또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의 삶을 살겠다 라고 결심을 내리고 책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열심히 원고를 쓰고 기획안을 만들어서 출판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고를 하시는 분들 혹은 어딘가에 지원을 한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삶의 경험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내가 또 집착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구나. 계속 이메일을 확인하고 출판사에선 반응이 옳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출판사에 투고한 이후에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검색해보고 또 알아보고 커뮤니티를 한번 뒤져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꿨죠. 그래, 마지막으로 딱 언제까지만 기다려보자. 안되면 까짓것 내가 직접 책을 만들지 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방식대로 담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배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의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남은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원하는 출판사와 계약을 맺든 내가 직접 책을 내든 어차피 원고는 완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되면 안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상관없이 제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괜히 출판사에서 답변이 오는 걸 기다리느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그냥 제 할 일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활력도 생기고.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은 어느 날 그냥 편하게 방바닥에 누워있다 보니까 낮잠을 잤어요. 몇 시간이 지나서 일어났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을 딱 확인하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두근두근한 원고네요. 출판사의 팀장님이었습니다. 제 원고를 읽고 연락을 주신 거죠. 그렇게 저는 그 출판사랑 계약을 맺고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되었는데 제가 나중에 출판사랑 미팅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원고를 투고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지만은 막상 그 출판사 팀장님은 제 원고를 본 지 며칠이 안 되었더라고요. 직원분께서 팀장님에게 이 원고를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건네주셨는데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그 원고를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제 원고를 읽고 괜찮다 싶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거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과 안도감이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날 몰라주는 걸까?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 나서 저는 나름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리고 반응이 오더라도 대부분 거절이니까 낙담을 하고 그리고 약간 세상을 원망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판사와의 계약은 저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 담당 직원분이 읽어보고 이거 괜찮다 싶어서 팀장님에게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원고라고 이렇게 딱 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팀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거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도중에 그걸 알아차리고 중간에 이제 자세를 바꿨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한탄하거나 아니면 왜 나는 계속 실패하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을까? 하나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에서 열심히 싹을 틔우고 있는데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욕하고 있는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괘씸해서라도 그 씨앗은 다시 고개를 숙이겠죠. 입시, 취업, 그리고 출간 계약 이 세 가지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즉 실패를 이미 마음속에서 충분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임 덕분에 마음이 편해진 상태에서 제가 할 일,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집중을 한 겁니다. 의도를 갖고 실천할 때 집착하지 않은 것이죠. 이건 단순히 저의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주적 진실이 하나 있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균형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은 모든 걸 균형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에 집착하는 순간 엄청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납니다. 돼야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왜 안 될까? 긴장, 불안, 때로는 분노까지 엄청난 이 혼란의 에너지를 방사하게 돼요. 그럼 이 자연과 이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목표를 달성시켜서 그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낙담하고 좌절시켜서 그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없앱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목표를 바라볼 때 어때요? 아직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엄청난 혼란의 에너지를 뿌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대부분 좌절과 낙담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원활하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그리고 균형의 상태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는 행위들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는 순간 엄청난 혼란의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100%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평소에 의심과 불안이 많은 분들이라면은 이 팁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뭐냐? 미리 최악의 상황. 이건 좀 어감이 좀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 즉 실패한 상황을 미리 가정해 보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제 세 가지 상황 속에서는 모두 이런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는 저는 이미 재수를 한다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는 첫 직장에 제 인생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당장 내가 20대의 취업 시장에서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 삶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사지 멀쩡한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최소한 굶어 죽진 않는다,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책 쓰기, 여기서는 에이 안되면 그냥 전자책으로 만들든 뭐 독립출판 시스템이 요즘 잘 돼 있으니까 그걸로 만들든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마음 편하게 제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건 단순히 저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도전을 했대요. 그게 뭐냐? 하루에 1달러로 살기입니다. 창업을 딱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난한 삶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 1달러로 살기에 도전해보니까 자기가 충분히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뭔가 지장이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의 물가를 기준으로 내가 하루에 1달러, 즉 한 달에 30달러만 벌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용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각과 마음의 여유와 자유가 생기고 그만큼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원하는 목표가 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려놓기, 즉 실패한 상황을 미리 가정해보기 전략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언제 쓰느냐? 보통 사람이 목표를 세울 때 패턴을 보면요, 처음에 어떤 목표가 생길 때는 정말 신나 있어요. 아, 내가 그래 저거 한번 해봐야지, 저게 되면 얼마나 즐거울까, 아주 그런 고양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잠시만 시간이 지나면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뚝 떨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될까? 이거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실패한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팁을 적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긍정과 부정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마음은 평온해지고 그때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더 쉽게 이루어지고요. 실패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자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동요하는 마음을 안정시켜 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일이 쉬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와 방치가 아니에요. 그 순간 마음의 소리를 따르고 과정에 집중하면서 나의 일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은 겁니다.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미래를 상상하되 그 목표와 상상을 이루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때 보면은 그 미래에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느라고 현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삶을 향한 신뢰와 함께 그런 스트레스, 불안감, 의구심, 꼭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와 방치가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고 있는지, 오히려 너무 쥐고 있는 탓에 무거워진 건 아닌지, 그렇게 쥐고 있는 게 나에게 진정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쥐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가질 수 있는 힘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목표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기대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까짓것 혼자 떠드니 연습하다가 끝내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배우는 게 있을 테니까요.